안녕하세요.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 채널의 세모과사입니다. 저의 지난 영상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개구라다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유튜브를 비롯해서 페이스북의 제 타임라인 그리고 페이스북 내 이런저런 그룹에서 1000개가 넘는 댓글이 생성됐을 정도였습니다. 그 댓글 중에는 밑도 끝도 없는 조롱과 비아냥, 욕짓거리 등이 95%로 절대 다수였고요. 나머지 반론 댓글들은 상대성 이론의 내용도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비판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제 논리가 모순이라고 폄하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께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박 글들의 100%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의 반박 글에 일일이 반응한다는 건 너무 소모적인 일이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자세히 시청해 주십사 하는 댓글을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데 저의 답글에도 왜 이런 논리적인 반박에는 대답을 회피하고 도망만 다니냐 그런 댓글들이 또 줄을 이었어요. 저로서는 황당무계한 일이었죠. 아무튼 지난 며칠간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제도권 계획에 깊이 선회된 분들이다 보니 선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셨어요. 어떤 거냐면요. 아인슈타인이 1922년 교토대학교에서 가졌던 연설회장에서 언급했던 미켈슨의 실험, 즉 양방향으로 분사된 빛이 속도의 편차를 갖지 않았던 실험, 그 실험이 빛이 모든 관찰자들에게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상대 속도를 갖는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려면 그 이전에 지구는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 기본 전제가 깔려있지 못하다면 미켈슨의 실험 결과는 당연히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어야 마땅한 거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제도권의 사악한 거짓말에 세뇌되어서 완전히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셨어요. 구체적으로는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레오와 뉴턴 시대를 거치면서 이미 만고불변의 진리로 고착화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즉 미켈슨의 실험이 전개됐던 19세기 말에는 당연히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는 게 당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신념이었을 거라고 오인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건 전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인들이 교육과정에 처음 편입된 건 1900년 전후였고 당시에는 사람들의 거센 반발을 가로막혀서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했어요. 자, 이건 쿡 카운티 헤럴드라는 신문사의 기사입니다. 1900년 4월 게시되었고요. 이 부분이 날짜고 이 부분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원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따라가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 자는 감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 벌어진 슬픈 사건. 거짓 망상을 가르치려던 존 거스트 경이 사기 혐의로 취소당했다. 영국 교육부 장관인 존 거스트는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었다. 에베네셀 브리치를 포함한 포츠머스시의 납세자들에 의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포츠머스시의 학교들은 지구가 구체라는 저주받아 마땅한 이단적인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존 장관은 선동적이고 반역적인 원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아직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에베네셀과 그의 친구들은 당연히 지구가 팬케이크처럼 평평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존 장관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왔다. 날마다 반복되는 지구의 모양에 관한 거짓 가르침을 지금까지는 못 본 채 해왔지만 급기야 이단적인 원리에 의해 자신의 자녀들이 타락해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었다. 존 거스트 장관에게는 많은 정치적 적들이 있고 심지어 그의 정치적 동지들조차 항상 그에게 동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에베네셀 브리치와 그의 친구들에 의해 폭로되기 전까지 그의 악마적인 행동이 얼마나 과도했는지는 일반에 공개된 바가 없었다.
존 장관은 의회에서 함부로 날뛰며 사람들을 기만할 수도 있겠지만 영국의 납세자들과 왕좌의 성체, 헌법의 수호자들을 상대로 맞서 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지구가 둥글다는 최근 유행되고 있는 이 발상은 불경건한 도시인 런던의 경솔한 자들을 미혹시킬지도 모르지만 사우템프턴의 납세자들까지 현혹시킬 수는 없었다. 에베네셀과 그의 친구들은 포스모스 교육위원회에 지구가 구체라고 교육시키는 것은 그 어떤 상황,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명문법에 의해 사회분열 조장 행위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통지했다. 그들은 사우템프턴의 학교들의 이 사악한 논리를 폭로한 뒤 런던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지구가 둥글다고 가르친 것에 대해 런던 교육위원회를 정통하고 지식이 넓은 법정에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연유로 존 장관은 사기 혐의로 법정에 기소되어 소환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아마도 현재 이러한 사기 혐의는 영국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장관이 고집불통으로 계속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법원은 그에게 사유재산에 대한 벌금형이나 또는 화형을 선고하게 될지도 모른다. 에베네셀과 그의 친구들은 합당하고 평판이 좋은 시민이자 사업가이다. 필요하다면 사악한 존을 위해 다시 스미스필드에 불을 밝힐 것이다. 자,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교육 프로그램에 처음 도입되게 된 게 1899년도나 1900년도부터라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가 있죠. 또한 당시 모든 영국인들은 지구가 팬케이크처럼 평평한 정지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실은 더 쿡 카운티 헤럴드는 영국 신문이 아니에요.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신문사입니다. 기사는 구체적으로는 악마의 경전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즉, 1900년도까지만 해도 구체적으로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에게조차도 철저히 배척당하고 악마의 경전처럼 취급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수세기 전부터 절대 진리로 고착화되어 있었다는 현 제도권의 주장은 후대에 왜곡해서 과거로 삽입된 위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왜곡된 위사를 지금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세뇌 교육을 통해 주입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니켈슨의 실험 결과가 무의로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어야 하는 거죠? 당시 일반인들의 신념대로 지구는 공존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어야 마땅한 거죠. 신성사회를 파괴함으로써 인간을 분열시켜서 서로 반목하게 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싸우고 전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신을 죽이고 우주를 탄생시켜야만 했던 절대 명제를 갖고 있었던 사악한 무리들, 그렇게 잡것들만이 주장해왔던 구체적으로는 증명해주는 증거, 즉 빛은 모든 관찰자에게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상대 속도를 갖는다 라는 망언으로 이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인슈타인에게 온갖 쌍욕을 다 퍼부은 겁니다. 놈은 예수의 특명을 받고 이 세상의 진리를 거짓을 진리로 승화시키는 데 가장 혁혁한 업적을 일으켰던 개참놈이기 때문에요. 수식 공식만 들여다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식 공식은 얼마든지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수식과 공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이론은 진리다라고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론이 합리적인지 모순은 없는지를 먼저 면밀히 분석한 뒤에 수식 공식을 검증해야 옳은 거죠. 수식 공식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절대 다수의 일반인들에게까지 완전히 세뇌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 조작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포된 이후부터 이미 분명합니다. 그걸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1958년도에 편찬된 미국의 양대 백과사전 중 하나였던 엔사이클로페디아 아메리카입니다. 여기에는 지구의 남극 주변은 돔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엔사이클로페디아 아메리카는 당대 영어로 된 가장 방대하고 일반적인 사전,
이라고 위키백과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권위를 갖고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영상 주소는 본 영상의 설명문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제가 캡처한 사진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백과사전의 표지입니다. 총 8권 중에 두 번째 권에 위에 대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책장을 넘기면 1958년도 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제가 번역한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955년 12월 20일 4대의 미국 항공기들은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기 위해 뉴질랜드에서 맥머더 사운드로 날아갔다. 이 비행은 남해 80도, 동경 90도 지역의 13,000피트 상공에 돔이 구축되어져 있다는 점 외에 그 미지의 세계가 별다른 특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 남해 85도, 서경 50도 지역에 새로운 산맥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해 80도면 평면지구에서는 가장 끝부분이죠. 그곳의 높이 13,000피트, 즉 약 4km 높이의 돔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4대의 미국 비행기들이 확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평면지구도입니다. 원반 형태의 평면지구가 있고 남극의 빙벽에서 시작된 돔이 원반을 뒤덮고 있죠. 중간에 분홍색 점은 북극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반의 중심이죠. 가운데 붉은 원은 적도선, 그러니까 영도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 남위 60도에서 65도 이상의 지역은 빙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남해 80도면 이쯤 될 거예요. 이 분홍색 기둥, 제가 그려놓은 기둥. 이 지점 상공 4km에 돔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빙벽의 끝에서부터 돔이 시작돼서 이렇게 북극점으로 갈수록 점점 돔이 높아졌다가 다시 또 남쪽으로 갈 땐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반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돔의 고도는 낮아지겠죠. 여기서 제가 잠깐 한마디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맹신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끔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구가 지금 본대로 평평한 원반 형태라면 왜 당신들은 지평이나 지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구라고 하나요? 지구라는 표현 안에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부채의 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즉, 니들 스스로 지평이 아니라 지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 바보들아.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구를 지평, 지원이라고 부르게 되면 부채지구론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토론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시간 낭비를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편의상 지평이나 지원이 아닌 지구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런 식의 비난은 제발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그래, 나는 진상 중에 개진상이다, 어쩔래, 꼬우면 배째던가 이런 식의 꼬장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남극 상공에 돔이 구축되어 있다는 백과사전의 기록에 대해서 구체지구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돔의 높이가 겨우 4km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트집 잡으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을 뒤덮은 반구형의 천장이 아니라 돔이라는 이름을 가진 4,000m 높이의 산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요. 만약 미지의 그곳 하늘을 뒤덮고 있는 거대한 돔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13,000피트 높이의 돔을 가진 것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리 만무하다는 게 그들의 논리죠. 정말 하늘을 뒤덮고 있는 돔이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천지가 개벽할 일인데 어떻게 그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고 기록해 놓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백과사전에 등장하는 돔은 단지 산의 이름일 수밖에 없으며 그래야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산맥들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문장과도 호응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 위해 놈들은 훗날 돔이라는 이름을 가진 몇 개의 산을 남극에 이식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한 놈이라는 분께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도미 4,000m 높이 산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과사전은 비유법이나 은유법이 난무하는 시집이나 수필집과는 달리 어느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직설법만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돔이 정말 4,000m 높이의 산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면은 돔이라는 단어가 대표하는 뜻이 산이어야죠. 하지만 돔의 대표 의미는 둥근 지붕, 방구형 천장입니다. 따라서 돔이 산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그 뒤에 반드시 산을 의미하는 마운틴이라는 단어가 뒤따라왔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마운틴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백과사전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돔이 발견된 그곳은 전임 미답의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곳에서 최초로 산이 발견됐는데 그 산이 어떻게 돔이라는 이름을 이미 갖고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뒤에 등장하는 산맥은 왜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돔은 산이 아니라 둥근 지붕을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극 주변에서 돔이 발견됐다는 건 그 자체로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 평면체라는 고해성사와 똑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구가 돔에 둘러싸여 있다는 주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따라서 백과사전의 이 내용에 의거하면은 지구는 평면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자전이나 공전 역시 하지 않겠죠. 즉 남극상공을 돔이 뒤덮고 있다는 위의 기록은 지구가 평면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로니가 1947년에 관측했던 남극 대륙이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 말은 지구가 평면체가 아니라 구체라는 말입니다. 남극 빙벽이 대륙으로 둔갑한 건 원반 형태를 띠고 있는 평면 지도를 동그란 공의 표면에 뒤집어 씌운 결과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대드 우주센터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저인 로버트 심슨의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바로 전 문장에서는 지구는 거대한 돔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평면체이다 라고 고해성사를 해놓고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남극은 지구라는 원반을 둘러싼 거대한 빙벽이 아닌 5개의 대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덩어리이므로 지구는 평면체가 아닌 구체이다 라고 씹으려대고 있는 거니까 이 얼마나 잠꼬대 같은 얘기인가요? 이처럼 앞뒤가 서로 호응되지 않는 건 두 문장 중 한 문장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구체인 것으로 날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미국 정부가 남극 상공을 돔이 둘러싸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을 리는 만무하니까 당연히 후자가 거짓말일 수밖에 없겠죠. 또 남극은 하나의 덩어리라는 표현을 삽입해 놓은 것 또한 남극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지구라는 원반을 에워싸고 있는 빙벽이다 라는 고해성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륙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덩어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정말로 1947년도에 이미 남극이 대륙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1958년도에 굳이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재차 강조할 이유는 없었겠죠. 이처럼 1958년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미국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며 거대한 돔으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남극 빙벽을 대륙으로 왜곡할 망정 지구가 돔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에까지는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한번 위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행은 남해 80도, 동경 90도 지역의 13,000피트 상공에 돔이 구축되어져 있다는 점 외에 그 미지의 세계가 별다른 특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돔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세계에 별다른 특이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인즉슨 지구는 평면체이며 거대한 돔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으며 검증까지 된 망고불변의 진리로서 전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백과사전이 편집된 1958년도까지만 해도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과 미네소타주 신문의 내용을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볼게요. 1900년 안팎으로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는 세뇌시키기 시작했지만
1958년도까지 눈꽃만큼의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 더 바꾸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백과사전이 편찬된 그 다음 해인 1959년 12월 1일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이 워싱턴에 모여 과학 연구를 위해 남극 대륙을 비무장지대로 보존한다는 남극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남극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이 남극을 뒤덮고 있는 돔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채집하는 걸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조작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한 이후부터 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학교에서건 매스컴에서건 구체적으로에 대해 세뇌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구체적으로는 역사는 일천하게 짝이 없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구체적으로는 만고불변의 절대 진리로 추앙받아 왔다는 저들의 주장은 완전히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갈릴레이나 뉴턴의 영웅담 역시 후대에 창작되어서 끼워 넣어진 거짓 역사에 지나지 않고요. 자, 2016년 디지털 타임즈에 실린 최성우 개공기자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레이가 그 유명한 피사의 사탑에서 많은 대학 교수와 학생들을 모아놓고 실제로 무게가 다른 두 공을 낙하시키는 실험을 해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사의 사탑은 갈릴레이가 살던 시대에도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고 하니 물체 낙하 실험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장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갈릴레이가 그곳에서 낙하 실험을 했다는 증거는 없고 그 당시의 기록 어디에도 피사의 사탑 실험은 언급돼 있지 않으며 물론 갈릴레이 자신의 저서에도 그런 구절은 나오지 않는다. 현대 과학사학자들은 피사의 사탑 실험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라고 확신하고 있다. 피사의 사탑 실험 이야기는 갈릴레이를 열렬히 흠모했던 그의 애제자 비비아니가 쓴 갈릴레이 전기에 처음 등장한다. 제자가 스승의 업적을 보다 극적으로 미화하기 위해 그럴듯하게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 후대 계몽사조가 나온 또 다른 신화 중 갈릴레이가 지동설 주장으로 가톨릭 교회의 탄압을 받고 법정을 나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러나 수많은 대중이 진리를 사랑하는 갈릴레이의 학자적 양심과 불굴의 용기에 감동받았을 이 이야기 또한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인즉슨 갈릴레이의 저서나 갈릴레이가 언급된 당대의 그 어떤 기록에도 갈릴레이가 법정을 나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들은 천체우주 물리학 강의 시간에 제일 먼저 갈릴레이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천체우주 물리학자들을 시대의 핍박에 항거한 위대한 영웅처럼 각인을 시켜놓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대사가 마치 불굴의 의지를 표상하는 대명사인 것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각인을 시켜놓잖아요. 자, 뉴턴의 사과나무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뉴턴이 당시 유행하던 흑사병을 피해 고향집에 내려와 있던 중 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다. 뉴턴의 사과는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사과만큼이나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사과로 꼽힐 것이다. 뉴턴이 땅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문득 만류인력과 역학법칙의 진실을 모두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왜곡해 부풀린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뉴턴의 정원 사과나무는 만류인력의 법칙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저 후대 사람들이 창작해서 끼워 넣은 위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배꼽을 쥐고 떼굴떼굴 구르게 만드는 건 후대인들이 조작해서 끼워 넣은 이 일화로 인해서 뉴턴의 사과나무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이브의 사과나무처럼 유명해졌고 그 여파로 뉴턴의 정원 사과나무는 물론 뉴턴의 모교인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까지 뉴턴의 사과나무로 둔갑해서 전 세계로 분양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1977년 한국표준연구원이 미국으로부터 뉴턴의 사과나무를 분양받았대요.
뭐 3대 우선인가 4대 우선인가 되는 사과나무래요. 아무튼 한국표준연구원은 그 사과나무를 꾸준히 접목을 시도해서 현재까지 카이스트, 과학고, 연구소, 대학 등에 수십 그루를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만류인력의 법칙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과나무를요. 이보다 더한 생쇼가 또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역사는 이렇게 헤게모니를 움켜쥐고 있는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 후대에 조작되는 거예요. 전염병, 경제 대공황, 그리고 세계대전, 그 후에 식민 통치, 그리고 또 수십 년간의 독재 정권. 이런 과정들에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일가족들을 모조리 처참하게 학살한 뒤에 난리통에 넋이 빠져있는 세계인들에게 조작된 역사를 세뇌하는 거죠.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조작된 가짜 역사가 절대 진리로 둔갑하고 마는 거예요. 작금의 세계사와 구체적으로는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제도권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에만 이목을 기울이면 안 된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쟤들이 대중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100%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스크가 동이 나서 한참 동안 구입을 못하고 있죠? 마스크가 정말 감염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면 정부가 마스크 제조업체들을 통제해야 되죠. 그래서 임시직을 고용해서라도 24시간 풀로 공장을 가동시켜서 전 국민들에게 무료로 지급해줘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바이러스와 마스크가 아무런 상관도 없거나 정부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어제 점심시간 때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질병대책본부인지 뭔지가 이렇게 발표했다 그러더구만요. 올해 연말까지 내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것이며 전 국민의 40%가 감염될 것으로 예측된다고요. 40%면 거의 2명 중 1명이 감염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한두 명이 감염됐을 때도 막지 못해서 지금 확진자 수가 수천 명으로 불어났는데 전 국민의 2분의 1이 감염되면 무슨 수로 확산을 막을 수 있나요? 만약에 내가 업무상 누군가 커피나 식사를 하고 있으면 나나 그 사람 둘 중 한 명은 감염자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전 국민이 감염된다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40%만 감염될 거다? 이건 무슨 얘기죠? 정부가 언제든 감염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랑 다를 바 없는 거죠. 즉, 정부가 현재 의도적으로 감염을 방치하고 있던가 아니면 바이러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둘 중 어디에 해당하더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정부에 의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대한민국 정부한테 있다는 거죠. 과연 그게 뭘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음악 한 곡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역사라는 게 얼마나 왜곡하기 쉬운 건지를 이 노래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노래의 가사와 화면에 비춰지는 노랫말을 잘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음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